낡은 삐삐만 개가 바닥에 쫙 깔려있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그 위를 몬스터 트럭이 천천히 올라타서 그대로 밟고 지나갑니다. 와장창 터지는 소리, 날아다니는 파편들. 이건 한 시대가 끝나는 순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불과 30년 전 이 삐삐 하나 허리춤에 차고 다니면 동네에서 알아주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폴더폰이 나오자마자 딱 5년 만에 쓰레기통으로 직행했습니다. 찬란했던 보물이 한순간 고철 덩어리로 전락한 거죠. 충격적이게도 지금 손에 들린 그 스마트폰이 정확하게 그 삐삐의 길을 걷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이 나라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부터 봐야 해요. 1960년 1인당 GDP 79달러로 에티오피아에게 원조를 받던 나라가 있었어요. 지금도 에티오피아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데 60여 년 전 그 나라보다 못 살았던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었거든요. 상상이 되시나요? 그 나라가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로 전 세계를 쥐고 흔드는 IT 왕좌에 올라섰어요. 기적이라는 말도 모자란 65년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주인공 삼성전자가 지금 스스로 그 왕좌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미 정상에 오른 제국이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한 걸까요? 망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썩는 게 두려웠던 걸까요? 오늘은 그 답을 찾으러 갑니다. 통신사들이 국민을 장막 뒤에 가두면서 만든 요금 장벽의 역사부터 2696만 명의 개인정보를 날려버린 대참사, 하늘에서 내려오는 머스크의 위성 군단, 그리고 그 모든 혼돈 속에서 조용히 이 나노 반도체로 반격을 준비하는 삼성의 차가운 계산까지 지금부터 낱낱이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죠. 2007년으로 돌아갑니다. 그해 1월 9일, 스티브 잡스가 청바지에 검은 터틀넥을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손에 들린 건 조그맣고 반들반들한 기기 하나였어요. 잡스는 그걸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뱉어냈죠. 오늘 애플이 전화기를 다시 발명합니다. 라고요. 그 순간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근데 그때 한국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위피라는 성벽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위피가 뭐냐면요. 한국 정부가 국내 휴대폰에 반드시 깔아야 한다고 법으로 못 박아놓은 국산 플랫폼이에요. 쉽게 말해서 애플 앱스토어 같은 글로벌 생태계엔 올라타지 말고 우리끼리 만든 울타리 안에서만 놀라는 거였던 거죠. 세계가 혁명을 준비하는 동안 한국은 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건 통신사들이 저지른 짓이에요. 당시 국내 통신사들은 휴대폰에서 와이파이 부품을 물리적으로 빼버렸습니다. 설계도를 바꿔서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공짜 와이파이가 있으면 사람들이 데이터 요금을 안 쓰잖아요. 그게 싫었던 거죠. 공짜 정수기를 치워놓고 자기들이 파는 유료 생수만 마시게 만든 겁니다. 집 앞 수도꼭지를 잠가놓고 1리터에 17,000원짜리 페트병 생수를 팔아먹는 것과 다를 게 없는 짓이었어요. 그 결과가 얼마나 황당했냐면요. 핀란드에서 데이터 1GB를 400원에 쓸 때 한국인은 17,000원을 냈습니다. 42배 차이예요. 42배요. 핀란드 사람이 라면 한 그릇 값으로 데이터를 쓰는 동안 한국인은 치킨 한 마리 값을 냈던 거예요. 통신사들이 돈 잔치를 벌이는 동안 대한민국은 글로벌 스마트폰 혁명에서 꼬박 2년을 뒤처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기술은 있었어요. 삼성도, LG도 하드웨어 실력은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왜 한국이 2년을 뒤처졌냐면 국내 통신사들이 장벽을 치고 국민을 그 안에 가둬놨기 때문이에요. 동물원 안사자가 아무리 날뛰어봤자 울타리 밖으로 못 나가듯이 한국의 기술력도 그 안에서 맴돌았던 거죠. 하지만 결국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2005년 아이폰이 국내에 상륙했고 와이파이 의무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통신사들의 장막이 걷혔어요.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틈새에서 삼성이 이빨을 드러냅니다. 삼성은 갤럭시 시리즈를 들고 나왔습니다. 2010년 갤럭시 S를 시작으로 안드로이드 진영의 맹수로 올라섰어요.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꽉 쥐었고 매년 수천만 대씩 팔려나가는 글로벌 공룡이 된 거죠. 겉으로는 완벽한 승리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삼성 내부에서는 완전히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아무리 잘 팔려도 이 시장은 언젠가 천장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실제로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2016년 15억대를 정점으로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어요. 수치가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처음 스마트폰을 살 사람이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미 지구상 거의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뭘 팔아야 할까요? 교체 수요뿐인데 소비자들이 굳이 매년 새 폰을 살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삼성이 선택한 카드가 뭔지 아세요? 수직 계열화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피자집 사장이 밀 농장부터 토마토밭, 치즈 공장, 배달 오토바이까지 전부 직접 소유하는 구조예요. 재료비가 오르면 이익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료를 팔아서 돈을 더 버는 구조가 되는 거죠. 남들이 비명을 지를 때 삼성은 배를 두드리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이 구조를 완성한 스마트폰 회사는 사실상 삼성 하나예요.
그러니까 갤럭시가 안 팔려도 부품값이 올라도 경쟁사가 점유율을 가져가도 삼성은 어디선가 반드시 돈을 버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해자인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삼성은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동시에 그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프로세서, 디스플레이 패널을 전부 직접 생산해요. 2026년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면서 경쟁사들이 직격탄을 맞았을 때 삼성은 그 가격 오름세 덕분에 반도체 부문 수익이 함께 올라갔어요. 남들이 맞는 칼이 삼성한테는 수익 창구가 됐던 거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얼마나 무서운 구조인지 감이 와요. 경쟁사들이 갤럭시에 들어가는 AP 칩을 퀄컴한테서 사올 때 삼성은 그 칩을 직접 만들거든요.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폰에 들어가는 올레드 패널을 삼성이 납품하고 그 패널이 들어간 경쟁 제품이 갤럭시랑 싸우는 구조예요. 남의 무기를 내가 만들어서 팔고 내 무기도 내가 만드는 거죠. 상대방이 이기든 내가 이기든 삼성은 돈을 버는 겁니다. 과연 이런 구조를 갖춘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곳이나 될까요? 그런데 삼성이 준비한 건 방어만이 아니었어요. 스마트폰이 사라지는 시대를 먼저 설계하겠다는 공격 카드가 따로 있었거든요. 구글이 2026년 출시를 준비 중인 제미나이 탑재 AI 안경이 있습니다. 안경 하나를 걸치면 스마트폰을 주머니에서 꺼낼 필요조차 없어지는 기기예요. 길을 물어봐도 번역을 해도 뉴스를 봐도 전부 안경 렌즈 위에서 해결되는 거죠. 구글이 이 AI 안경의 핵심 파트너로 삼성과 젠틀몬스터를 선택했어요.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의 하드웨어를 누가 만드느냐? 그 자리를 삼성이 먼저 꿰찼다는 거거든요. 갤럭시 링도 거기 끼어 있거든요. 손가락에 끼는 반지 하나가 심박수 수면 혈중 산소를 24시간 잡아내는 거죠. 안경으로 보고 반지로 측정하고 귀엔 무선 이어폰. 이 구조가 완성되면 스마트폰을 꺼낼 이유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스마트폰 시장이 줄어들어도 삼성은 돈을 버는 판을 직접 깔고 있다는 거예요. 그 판 위에서 삼성이 설계한 모든 기기의 심장이 되는 게 바로 반도체거든요. 통신사들이 소비자 주머니에서 요금을 긁어가는 동안 삼성은 그 소비자들이 쓸 다음 기기의 두뇌를 조용히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 두 개의 방향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달랐는지 지금부터 그 결말이 펼쳐집니다. 알고 보니 삼성은 스마트폰 왕좌에 앉아서 쉬는 게 아니라 그 왕좌가 썩어가기 전에 먼저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다음 전쟁터를 자기가 먼저 설계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삼성이 그렇게 조용히 달리는 동안 통신사들 쪽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터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통신사들이 수십 년 동안 쓸어 담은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국내 통신 3사의 매출 대비 네트워크 보안 투자 비율이 선진국 통신사 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돈은 쏙쏙 잘 벌어갔는데 정작 그 돈을 지키는 금고 자물쇠엔 투자를 안 한 거죠. 황금을 가득 채운 창고를 지키는 경비가 반쯤 졸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일반 회사라면 매출이 오를수록 보안에 더 쏟아붓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독점 사업자는 달라요. 경쟁자가 없으니까 고객이 떠날 곳도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연성 예산 제약이라고 불러요. 잘못해도 망하지 않으니까 효율보다 관성으로 돌아가는 구조예요. 마치 혈세로 굴러가는 공기업이 실적이 나빠도 끄떡없는 것처럼요. 그 오만이 2025년 4월에 터졌습니다. SK텔레콤에서 가입자 정보 2,696만 건이 유출되는 대참사가 발생했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숫자가 한 번에 털린 거예요. 충격적이게도 조사 결과 해커는 이미 무려 4년 전부터 내부망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거든요. 회사 안에서 4년 동안 모르게 집주인 행세를 해온 건데 그동안 SK텔레콤은 보안 시스템 정상 운영 중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있었습니다. 소름 끼치게도 털린 정보 중에는 유심 관련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유심이 뭐냐면요. 여러분의 전화번호와 통신사 인증 정보가 암호화돼서 담긴 칩이에요. 이게 복제되면 금융 인증을 뚫고 모바일 뱅킹에 접근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통신 데이터가 털린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노려진 건 국민의 금융 안전망이었던 겁니다. 국민 절반의 정보를 가진 회사가 자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조차 몰랐던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심판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위성 통신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건 단순한 우주 사업 확장이 아니에요. 통신사라는 기득권 구조 자체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는 선전포고에 가까운 거거든요. 2023년 스페이스X는 미국 통신사 티모바일과 손잡고 위성 직접 통신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기지국 없이 위성이 스마트폰으로 직접 신호를 쏘는 방식이에요. 2026년 2월 현재 저궤도에 9,500개가 넘는 위성이 촘촘하게 배치돼 있어요. 지구를 감싸는 그물망을 친 거죠.
지구 위 어느 지점에서든 2개 이상의 위성이 동시에 신호를 커버할 수 있는 밀도예요. 이 그물이 완성되면 통신사는 도대체 어디에 필요한 걸까요? 생각해보세요. 축구 선수한테서 축구화를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뛸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필드에선 싸울 수가 없죠. 스타링크 폰이 상용화되면 통신사는 바로 그 신세가 되는 거예요. 기지국을 깔고 주파수를 관리하고 요금제를 팔던 그 역할이 하늘에서 뿌려지는 위성 신호 앞에서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타격은 구체적이에요. 먼저 데이터 요금 수익이 흔들려요. 위성 서비스가 기존 통신사 요금보다 저렴해지는 순간 소비자는 굳이 통신사에 돈다발을 내밀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두 번째로 로밍 수익이 증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해외 나가서 비싼 로밍 요금 내던 게 위성 하나로 해결되면 그 수익 구조가 통째로 날아가는 거죠. 세 번째로 설비 투자의 의미가 흔들려요. 국내 통신사들이 5G망 구축에만 수십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하늘에서 쏟아지는 신호 앞에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고철 덩어리 보관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돼요. 스타링크 위성망은 이미 지구 적궤도에 올라가 있어요. 돈을 아무리 퍼부어도 그 위성들을 끌어내릴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통신사가 지상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동안 경쟁 상대는 이미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이 난리통 속에서 삼성전자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SK텔레콤이 해킹 사태로 난리를 치고 통신사들이 스타링크 앞에서 허둥대는 동안 삼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경쟁사를 비웃지도 않았고 요란한 기자회견을 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침묵 뒤에서는 그야말로 미친 듯한 칼질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026년 초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 이 나노 공정 기반 엑시노스 2600의 수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수율이 뭐냐면요. 반도체 웨이퍼 하나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정상 칩이 몇 개 나오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불량 없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칩의 비율이 높을수록 양산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 나노 공정이 얼마나 정밀한 건지 감이 오실까요? 사람 머리카락 굵기가 대략 5만에서 7만 나노미터 수준이에요. 이 나노는 그 머리카락을 가로로 2만 5천 번 쪼갠 두께의 회로를 새기는 겁니다. 이 수준에서 칩 2개 중 하나 이상을 멀쩡하게 뽑아낸다는 게 기술적으로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이제 감이 오시나요? 이게 바로 삼성이 설계한 초격차 전략이에요. 경쟁자가 따라올 수 없는 기술 간격을 먼저 벌려놓고 추격해 오기 전에 또 다음 세대로 건너뛰는 거거든요.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에 먼저 들어오면서 이미 다음 코스를 달리기 시작하는 것과 같은 구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기술이 그냥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정이 가능해지면 같은 크기 칩에서 성능은 올라가고 전력 소비는 내려가거든요. AI를 구동하는 데이터 센터부터 스마트폰, AEI 안경, 갤럭시 링까지 삼성이 설계한 모든 기기의 두뇌가 이 칩 위에 올라가는 거죠. 현재 이 공정 양산 능력을 갖춘 곳은 전 세계의 TSMC와 삼성 두 곳뿐이에요. 중국은 어디까지 왔냐면 화웨이가 2023년에 선보인 기린 9000 S727 나노 수준이에요. 삼성이 저 앞을 달리는 동안 중국은 한참 뒤에서 멈춰 있는 거죠. 그 사이에는 건너뛸 수 없는 기술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위로는 TSMC가 버티고 아래서는 삼성이 치고 올라오는 사이에 낀 중국 반도체 산업은 그야말로 샌드위치 신세가 된 거예요. 반도체 굴기라는 깃발을 높이 들어 올리던 그 자신감이 어디로 갔을지 궁금해지지 않나요? 그런데 삼성이 칼을 갈고 있던 그 시간, 통신사 내부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고가 터진 직후 회사 안에서 첫 번째로 나온 반응이 뭔지 아세요? 책임 공방이었습니다. 보안 담당 부서와 경영진 사이에서 서로 떠넘기기가 시작됐어요. 담당자는 예산이 부족했다고 했고 경영진은 보고가 안 됐다고 했죠. 배가 침몰하는 동안 선원들이 누가 구멍을 뚫었는지 따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으로 나온 대책이 더 황당합니다. 유심보호 서비스를 무료로 열어줬어요. 근데 이게 가입 신청을 직접 해야 작동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수천만 명이 정보를 털렸는데 지키는 방법은 고객이 직접 신청하라고 한 겁니다. 몇백만 명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서버가 아수라장이 됐어요. 가입하려는 사람이 가입조차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막상 장부를 들여다보니 기가 막힌 숫자가 나왔어요. SK텔레콤의 연간 영업이익은 최근 몇 년간 1조 원 안팎이에요. 근데 보안 관련 투자 비용은 그 이익의 일부에 불과했던 겁니다. 수익은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줄줄 새 나가고 정작 서비스를 지탱하는 기반에는 눈먼 돈 한 푼 안 들어간 구조였던 거예요. 이게 어저늘 일이 아니라는 게 더 소름 끼치는 거예요. 수년간 보안 예산을 이렇게 쪼들리게 운영해온 거거든요. 국민 절반의 개인정보를 맡아두고 있는 회사가요. 이게 폰지 사기 구조랑 뭐가 다른 건지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는 동안 기존 고객의 안전은 사실상 방치했고 그 수익은 다른 데로 빠져나갔거든요. 경제학에서는 이런 걸 지대추구라고 불러요.
혁신 없이 독점적 지위만 이용해서 이익을 긁어가는 행위인 거죠. 통신사가 딱 그 모양새였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는 따로 있어요. 이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5G 전국망 구축에만 수십조 원을 퍼부은 회사들이거든요. 그 돈은 전부 국민 요금에서 나왔어요. 국민 돈으로 망을 깔고 그 망으로 다시 돈을 거두면서 정작 그 망을 지키는 자물쇠엔 눈길도 안 줬던 겁니다. 결말은 빠르게 왔습니다. 사고 이후 한 달 만에 수십만 명의 가입자가 이탈했어요. 번호 이동 신청 건수가 평소의 3배 가까이 치솟았거든요. 믿었던 통신사가 수년간 해킹당한 사실을 숨겨온 게 드러난 순간 국민의 배신감이 폭발한 거예요. 통신사들의 반응은 더 가관이었어요. 요금 할인 이벤트를 내놨습니다. 내 정보가 오랫동안 털리고 있었는데 돌아온 보상이 몇만 원짜리 요금 쿠폰이었던 거예요. 명품 매장에서 물건을 훔쳐놓고 포인트 적립 쿠폰으로 때우려 한 것과 다를 게 없죠. 금감원을 비롯한 당국의 조사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국회에서 통신사 대표를 불러다 청문회를 열었어요. 독점 수익 구조와 보안 투자 미흡 문제가 한꺼번에 도마 위에 오른 거거든요. 소비자 집단 소송 움직임도 이어졌습니다. 정작 어이없는 건 이 와중에 통신사들이 자체 해결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정부 보조금 확대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장사는 내 마음대로 하고 문제가 생기면 세금으로 메워달라는 거죠. 망해도 국가가 지켜줄 거라는 믿음, 그 오만의 교과서적인 결말이었습니다. 그 사이 삼성은요. 갤럭시 S26에 자체 개발 칩을 먼저 탑재하는 쪽으로 굳어지고 있거든요. 그 흐름은 분명합니다. 통신사들이 좀비 기업처럼 요금 수익으로 연명하는 동안 삼성은 이미 다음 전쟁터에서 칼을 갈고 있는 거죠. 이제 이 두 개의 엇갈린 흐름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짚고 마무리해보죠. 통신사가 무너지는 건 단순히 한 기업의 위기가 아니에요. 국내 이동통신 3사의 합산 서비스 매출이 연간 약 40조 원이거든요.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가 바뀌는 겁니다. 이미 해킹 사태 이후 이탈한 가입자들이 향한 곳이 다른 통신사가 아니라 알뜰폰이었다는 게 그 신호예요. 30년간 국민을 울타리 안에 가뒀던 독점 구조에 처음으로 진짜 균열이 생긴 거거든요. 소비자들이 그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해요. 통신사를 갈아타는 게 아니라 통신사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방향으로 선택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 빈자리가 얼마나 빠르게 채워질지 지금 통신업계의 가장 뜨거운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반면 삼성이 올라가는 건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파운드리가 강해진다는 건 단순히 칩을 더 많이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누가 AI 시대에 두뇌를 공급하느냐,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삼성이 파운드리 수요를 끌어올릴수록 퀄컴, 구글, 엔비디아 같은 팹리스 기업들이 TSMC 말고 다른 선택지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경쟁이 생기면 협상력이 바뀌고 협상력이 바뀌면 돈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파운드리 1위 탈환 여부를 떠나서 삼성이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미 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요. 삼성 파운드리 수주 문의가 2025년 하반기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업계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수익이 다시 AI 안경, 갤럭시 링, 다음 세대 칩 개발로 순환하는 구조를 삼성은 이미 설계해 놓은 겁니다. 기술이 돈을 부르고 돈이 다시 기술로 돌아가는 선순환이에요. 통신사가 요금으로 긁어모은 돈을 주주 배당과 임원 보너스로 풀어버리는 동안 삼성은 그 돈을 다음 기술에 퍼부은 거죠. 이게 10년 뒤 두 기업의 운명이 완전히 갈리는 이유입니다. 과연 그 판 위에서 한국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 지금 이 순간이 그 출발점이 됐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